ES 대응을 위한 특별히 이제 이 분야 이제 환경 제가 이제 그 환경 분야 32년 전부터 근무를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환경 분야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또 글로벌한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동향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주소를 좀 알아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또 ESG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사실 이 앞에다가는 변포를 그림을 뭐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냐면 이거 뭐 침몰하는 배를 하나 넣을까 아니면 피사의 사탑을 하나 넣어서 곧 이렇게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건물을 하나 넣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위기를 초래한 것 같아서 좀 뺐고요. 일단은 이렇게 ESG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살기도 복잡한데 역시 ESG냐 복잡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이제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그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7년도에 이런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이 세계 환경 개발 이 87년이면 이제 산업화가 한참 진행 중이고 91년도에 이제 그 소비에트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좀 더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가 가속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발전을 하지만 이런 기업과 산업의 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있는 터전을 무너뜨린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을 논의한 지가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92년도에 이런 의제 21 이런 것이 의제 20일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하는 이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그 발전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22년이면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5년 요 동그란 그림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가 이런 약속은 이런 방향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발전의 논의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적어도 30년을 논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92년도에 기후변화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이제 뭐 30년 이것도 30년이죠. 그래서 이자로 끝나는 30년인데 그 처음으로 협약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금의 현 그 사회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 과학자들이 적어도 많은 과학자들이 얻어낸 결론이 이런 온실가스 특별히 탄소로 인해서 기후가 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것은 아주 어떤 과학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18년도에 보면 IPCC 1.5 도시 특별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재난과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배출하더라도 그 배출하는 만큼은 상쇄하는 그런 탄소 중립을 공고하게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20년도 12월 2년 전입니다. 12년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 다들 뭐 가깝게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탄소 중립 사회에 살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탄소 중립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에 주는
가장 큰 이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순환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자원을 고갈하는 방식으로 이런 산업이 발전돼서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순환 경제가 돼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환 경제는 결국 버려지는 자원을 계속해서 또 다른 자원을 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망에 다시 사용하게 하고 또 이런 가치를 올리는 그런 순환 경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들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ESG는 이런 30년의 논의를 거쳐서 2003년도에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기업이 살고 그런 이제 그 시대의 화두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현실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에요. 여기도 보면 제조업의 28.4%가 제조업인 나라. 그리고 저기에도 옆에 보면 탄소 배출 업종,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우리나라의 주축 사업이죠.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그게 그 전체적인 어떤 평균을 볼 때 8.4%를 차지하는 나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27년도 정도 되면 약 5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그걸 떠받친 그런 업종들이나 탄소를 배출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인당 탄소 배출량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약속한, 우리가 2050년도는 이제 50년도에는 다 장수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건데, 2050년도에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글로벌리 저희 그림을 보면 탄소가 제로예요. 탄소가 없어. 탄소를 배출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배출한 만큼 탄소를 상쇄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표를 정했어요. 저렇게 가겠다고 대통령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런 배에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엄청나요. 하루 발생량이 43만 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육산 빌딩 1,400개의 분량만큼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2,000명.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100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가 이런 폐기물들을 우리가 쓰고 버리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매년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100개를 준다고 해서 엄청난 소비 사회죠. 그래서 엄청난 자원의 소비 사회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의 주소를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정점에 이르렀던 2018년 대비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40%를 줄이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그 온실가스 목표가 BAU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던 그대로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것에 요만큼 줄이겠다라는 게 우리의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을 하는 나라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말하면 몸무게를 지금 100kg인 몸무게에 있는 사람보다 60kg 딱 줄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형이 되지 않는 이상은 40%를 줄이기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의 이런 것을 떠받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면 탄소중립 기본법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14번째로 탄소중립 국가가 됐어요. 선언한 국가예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2050년도에는 다
40%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는 결국은 이제는 탄소 중립은 뉴노멀, 아니 일상이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을 유럽에다 수출하려면 국경을 넘으려면 세금을 매겨야 되는, 그러니까 탄소가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가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산업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각 나라에서도 선포되는 글로벌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본법은 ESG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기후변화 영향평가, 인지제도, 배출권 거래제 이런 많은 각종의 이런 제도들과 또 이런 탄소 중립 사회에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ESG의 이러한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이 이런 사회에서 과거는 이런 성능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자원순환 경제다. 그래서 자원순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이제 앞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기업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 경제도 EU에도 마찬가지고 일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기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ESG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이제 원장님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은 ESG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ESG를 통해서 경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 기업들이 ESG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보고 다른 재무 제품만 보지 말고 이제는 ESG라는 정보를 보고 이게 될 기업이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죠. 글로벌한 투자 경향도 계속해서 채권 발행, 펀드 모든 것이 글로벌의 ESG에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텍소노미 얘기 많이 들으셨죠? 텍소노미도 이제 마찬가지로 EU에서 2022년 2월, 작년 1월 달에 원전이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원전의 아주 까다로운 조건, 여기에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50년까지 신설해야 된다. 이런 꼬리표를 달아서 이렇게 신설해줬는데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이 나름 어떤 저탄소 에너지용을 기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활동에 195개 활동, 69개 활동 안에 포함이 되면 펀드가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고 이윤이 쌓여지는 그런 경제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텍소노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아주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원전에도 이렇게 아주 가열차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원전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을 이제 수출도 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가 환경성 평가제도, 정보공개제도, 이렇게 이름만 듣으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기업들이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더 세밀하게 공개해야 되고 이제는 환경성을 평가하는 우수한 기업들에게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반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자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지금 모르시는 사이에 전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냐면 이런 ESG를 잘하는 기업, ESG를 하려는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고 투자한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이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600억, 1000억, 5조, 3000억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RE100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여기 이제 알만한 기업들이 보면 27개 기업을 넣어놨는데요. 그런 추세고, 이게 마지막 두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핫스터리장을 이제 반도체 공업 용수를 쓰려고 할 때
하수처장부를 재이용하겠다고 이제 아주 선언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물을 이런 환경 정보에 물을 적게 써야지, 또 물을 재사용해야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생산 원가에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쓰는 상품에는 더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글로벌한 경향이 그렇고, SK는 보면 SK는 플라스틱을 만든 기업이죠.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전 해양을 오염하고 말하자면 죄인이고 죄를 진 기업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더 이상 유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통해서 이런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녹색 이런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